자, 안녕하십니까. 전산회계 2급을 강의를 맡은 공경태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은 우리가 회계 원리라는 과목에 어떻게 보면 초급자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비전공이나 또는 회계 원리를 처음에 회계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습자들에게 맞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기초부터 수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전산회계 2급을 끝마치시고 이제 나중에 중급 단계인 여러분 전산회계 1급이나 또는 세무 2급으로 또 그리고 고급 과정인 전산 세무 1급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바탕이 되는 아주 초급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실무 과정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그 실무 과정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인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영 활동 과정을 뭐 전표를 입력한다든지 또는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이 드리는 게 바로 전산회계 2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 과정인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마스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수업은 이론 수업을 먼저 쭉 전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원별마다 문제에 있는 그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학습하고 거기에 대한 복습을 하는 단원이 있는데요. 자, 이 단원에서는 제가 이제 중요한 시험과 연관되어 있는 자격증 취득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먼저 수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몇 문제 정도는 남겨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시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드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이번 과정을 학습을 마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가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계 원리 초보자 입문 과정으로 회계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계를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제 대상이 회사가 되겠죠, 여러분들. 즉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들.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는 혼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기업에는 기업을 도와주는 이런 투자자가 있었겠죠. 뭐 투자자라든지 또 소비자,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가 있을 거고요. 또 은행과 같은 이런 대출 기관이 또 있을 겁니다. 또한 세금과 관련된 이런 세무서나 국세청이 있을 거고요. 또한 기업 안에는 경영자가 있겠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있을 거고 또한 종업원이 있을 겁니다. 종업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을 연관해서 이름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우리 투자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해 주기 때문에 자금을 이 사람들에게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나머지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주고받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보 이용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정보 이용자들을 다른 말로는 이해 관계자라고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투자자가 회사에 자금을 투자해 주는 것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이 투자를 받았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배당으로
돌려줘야겠지요. 자, 이렇게 서로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기업은 경영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화폐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그 결과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 결과를 전달하는 활동 과정이다. 자, 전달한다는 것은 뭐냐? 정기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회사의 경영은 어떻게 했고 그 성과가 얼마가 났다라는 것들을 보고를 주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정의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목적, 이제 어떻게 보면 회계의 정의에 이미 숨어 있는 건데요. 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 본다. 그러면 재무 상태라는 것은 아래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기업의 재산 상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는 거고, 경영 성과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났는지 또 반대로 순손실이 났는지를 또 보고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종업원을 관리한다? 이건 틀린 거죠. 자, 이거는 인적 자원 관리론이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하고는 뭐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회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겠죠. 자, 그러면 회계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회계는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주주나 채권자, 소비자, 금융기관 등 이런 외부에 존재하는 이런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보고를 하느냐? 아니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재무제표,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보고서인데요. 재무제표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회계 원리가 이 재무회계 파트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 내부 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경영자와 종업원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보고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거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원가 보고서 등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죠. 이거는 미래를 어떻게 그러면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원가를 절감해 가보고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매출을 증대할 거냐, 이런 내부적인 어떤 보고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관리회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이나 세무서와 같이 외부에 있는 또 정보 이용자들이 있는데요. 자, 기업이 성과를 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의 어떤 간접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적용하는 건 세법을 적용하게 되고 세무서식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을 세무회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또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러면 틀린 거를 골라라는 거죠. 자,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라고 그랬습니다. 관리회계는 반대로 내부 보고가 되겠죠.
그 다음 2번은 재무회계는 이게 바뀌었네요. 이제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게 바로 관리회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 있네요. 또 본다면 재무회계는 보고서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했고요. 관리회계는 특정한 양식이 없이 작성이 되고 있고, 재무회계는 지나온 과거의 거래를 지나왔던 거를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어떤 기업의 경영 계획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건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계를 다루어야 될 건데요. 자, 어디에 다룰 거냐? 자, 회계 단위입니다. 자, 회계 단위인데 이거는 우리는 다른 말로는 사업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업장이다. 네, 그러면 사업장이라 그러면 장소적인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점이다, 지점이다, 본사와 공장 이런 우리가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죠. 자, 이거를 우리는 회계학에서는 사업장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사업장이 바로 회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시작과 끝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기간적 범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현행 상법에서는 이것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회계연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 보시면 회계 프로그램에 보시면 회계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회계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기간이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사업기간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1월 1일을 기초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을 기중이라고 합니다. 기중.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작성하는 것을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일정 시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특정한 날짜를 정한 거죠. 특정한 날짜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과 12월 31일 이 두 가지 날에 작성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러면 기중은 뭐냐? 기중에는 작성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와 기말에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출제를 하죠. 여러분들 자격시험에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정의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무상태표란 걸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 샘플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뭐가 있느냐? 자산이라는 걸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거죠. 자, 차변에는 자산을 적게 되어 있고요. 대변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채라는 것과 하나는 자본이라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재무상태표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금을 이제 화폐로 표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00원이다라고 한다면, 부채가 예를 들어서 4,000원이라고 한다면, 자본은 6,000원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항상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모두 일치되도록 이 부채와 자본을 합친 금액과 더한 금액과 자산 금액이 동일하게 이렇게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표에 있는 걸 그대로 식으로 옮겨보면 이렇다는 거죠. 식으로 옮겨보면 왼쪽에 자산이 나오고 부채와 자본이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죠. 대변 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부채를 모르겠다. 이걸 이제 물음표로 넣고 문제를 푼다면 자산이란 금액에서 자본이라는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부채는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응용을 해서 반대로 자본을 물어보겠다라고 한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라는 것이 일반 기본적인 형태의 표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재무상태표는 기초와 기말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1월 1일이죠, 여러분들. 1월 1일 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데 이게 이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개시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 적용해서 왼쪽에는 기초자산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고요. 오른쪽 대변에는 기초부채라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고 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고 나면 기초자본이 나온다는 거죠. 참고로 기초 때는 뭡니까?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시작은 하지만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알 수 있느냐? 자, 종료가 됐다는 거죠. 사업이 종료가 되고 시작에서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12월 말일이 이제 사업이 끝나는 거죠. 이때 이제 차변에 또 동일하게 이번에는 이제 12월 31일이니까 자산을 표현할 때 기말자산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부채도 역시 기말의 부채를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차감하고 나면 이거를 우리는 기말자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말자본에는요 꼭 주의를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이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하나는 당기순이익, 하나는 당기순손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말의 자본이 80만 원이고 기초자본이 50만 원이면 기초자본보다 기말의 자본이 회사 자본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화면에 이 재무상태표 표시에 서식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기초 때 발생됐던 이 기초자본을 그대로 옮겨와서 기초자본을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나머지 30만 원 남는 것을 당기순이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자본은 우리가 이거는 표시가 안 되지만 이 기말자본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두 가지로. 하나는 기초자본 그리고 당기순이익.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표시가 두 개가 표시가 돼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이 바로 뭐다 이거죠? 기말의 자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격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도록 하겠죠. 자, 재무상태표의 작성이라고 나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등식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T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자산을 적는다 그랬습니다. 차변에는 자산을 적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는다. 그럼 이 둘의 금액이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크기가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는 거고요. 자,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일정 기간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는 일정 시점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또 뒤에서 설명되는 거니까 설명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이란 걸 그러면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산이 뭘까요? 자산은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또는 회사의 재산을 말한다. 자신의 재산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는 자기 거 그러니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거. 그러니까 내 재산들 내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회사에서는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을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시점으로 나눠보면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충족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사건은 거래는 과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나고 있고 이걸 가지고 현재는 어때요? 우리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유다 또는 지배를 한다, 통제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있으면 미래에는 뭐냐? 현금이 회사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 이 말이 경제적 창출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현금이 앞으로 회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 회사는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거,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정의도 꼭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회계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자,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랭귀지, 즉 단어가 빨리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알게 되고 이거를 이제 단어를 가지고 나중에 문장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회계도 뭐가 있습니까? 일단 언어가 있습니다. 회계의 단어라고 하죠. 단어라고 하죠. 자, 이 단어가 뭐냐? 바로 계정과목이다라는 겁니다. 단어가 바로 계정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면 당연히 회계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건 영어는 어떻습니까? 몇만자죠. 엄청난 우리가 단어를 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회계 단어는요. 한 50개에서 사실 한 100개 아니요. 100개도 아니고 한 70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회계학은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게 이제 커버가 되죠. 그래서 영어 단어 엄청난 그 영어 단어보다 50개 정도 또는 70개 정도의 여러분들이 단어를 반복해서 이게 특히 이제 반복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단어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회계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계정과목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계정과목을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자산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이제 대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고
비유동자산이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분류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크게는 자산을 크게 나눌 때는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유동자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자금이 바로바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금에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럼 유동자산은 뭐냐? 1년 이내다라는 거죠. 1년 이내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건 빨리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이 중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유동자산 밑에는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당자자산이라는 것은 판매 과정을 통하지 않고 즉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빠르죠. 빠르게 회사에 돈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금이라는 거, 당자이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을 더해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또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 매출 채권이 있는데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이 있습니다. 또 단기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이런 걸 우리는 당자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계정 과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분류가 되겠죠. 대중소로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자산에는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대분류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중분류는 유동자산 안에는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그 안에는 소분류로 이런 계정 과목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는 생산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아까 당자자산은 뭐예요? 판매 과정을 통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재고자산은 우리가 생산이나 판매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현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품과 소모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말씀드린 대로 1년을 초과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비유동자산은 대분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투자자산, 두 번째 유형자산, 세 번째 무형자산, 그 다음 뒤로 넘어갔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의 자산이 있는데, 투자자산은 뭐냐? 자, 이렇게 장기간의 이득을 도모할 목적이다라는 거죠. 장기간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장기 대여금, 투자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형자산은요,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형과 유형자산은 이 두 개는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토지, 건물, 기기장치, 차량방구, 비품,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이 되겠고요. 무형자산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강호권, 개별비 등이 무형자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유형,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하고요. 여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성 매출채권, 장기 미수금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채는 한마디로 빚을 지는 거죠.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를 말합니다. 채무를 우리는 부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자, 과거와
현재와 그 다음 미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거에 거래가 발생할 거고 현재는 지급해야 될 의무를 갖는 겁니다. 이거는 지급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거고 미래는 현금이 유출이 돼야 됩니다. 현금이 유출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부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상환해야 될 부채가 있고요. 1년 이상 걸쳐서 갚아야 될 부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매입채무, 그러니까 외상매입금과 지급범이 있고 단기차입금, 미지급,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이 있죠. 비유동부채는 사채와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본에는 이 자산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전산액의 2급은 개인회사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개인회사에서는 자본에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과 인출금이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죠. 기초자산이 있었고 또 그리고 기초부채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단기의 자산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기초자산과 여기 있죠. 기초자산과 단기 자산이 증가되면 이게 나오는 게 기말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말자산은 32만 원이죠. 증가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초부채와 단기부채 감소분, 부채가 감소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을 기말부채라고 표현하는데요. 기말부채는 6만 원이 되겠죠. 그럼 최종 기말자산에서 이 기말부채를 뺍니다.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고 나면 기말의 자본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요. 26만 원이 계산되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론 수업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복습하면서 요약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